이 성북구에서 미입주 아파트에 여성이 살해돼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K대 하나은행에 들렀고 2시 23분경에 나와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간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격자가 전혀 안 나오니까 결정적인 제보가 또 두 군데 들어와요. 남성의 DNA가 나왔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가 피해자와 사실은 그런 관계가 좀 있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털어놓은 거예요.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근데 불쌍해 남자. 그런데 중요한 수사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조명에 저희끼리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게 또 처음이죠. 어떻게 오늘은 형수다가 아니고 과수다인데? 과수다. 사실 뭐 붙이기 나름이에요. 오늘은 셋이 모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형수다 시즌 1에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을 그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보 메일까지도 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냈죠. 오늘 준비해 주신 사건도 미제 사건일까요? 네, 맞아요. 그때 우리 이렇게 셋이서 다 서울청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하려는 이 사건이 발생하던 그 시기가 살인사건이 엄청 많이 발생하던 강도살인, 강간살인, 일령이나 진수나 우리 셋이서 매일 살인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던 그런 시절 와중에 이 사건도 발생한 거죠. 다른 사건은 거의 다 해결됐는데 이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2005년 6월 16일입니다. 30살 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여성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의 여성이었고요. 강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7일 전에 신고가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시신이 성북구. 분양은 됐는데 입주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비어있고 일부만 입주되어 있는 새 아파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입주가 아직 안 된 빈집이라는 그렇죠, 거죠? 빈집이에요. 네. 미입주 아파트인데 주인이 팔려고 매매로 내놓은 집이에요. 아, 분양받았다가 바로 팔려고. 매매로 내놓은. 그리고 그런 집들이 제 기억으로는 8개인가 있었어요. 그 라인에만. 네, 많았다는 얘기죠. 분양된 집 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집은 베란다 공사나 청소 대행업체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청소를 하는데 미입주 아파트는 1, 2, 3, 4로 모든 사람한테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아파트 청소 대행업체 직원이 전단지 스티커 붙이러 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또 아파트 들어가 보고 안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접수가 됐을 때 당직팀이 1차 감식을 이제 마치고요. 저는 이제 추가 감식 때 나갔고 그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현장 감식이 끝나고 나면 전체 인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계장님이 주재하에 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분석 회의를 했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보통 형수가 있는 아파트의 구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거실 화장실이 여기 따로 하나 있고요. 안방 안에 화장실, 자그마한 화장실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 시신이 발견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안방에 여기 딸려 있는 화장실은 세면대, 그다음에 변기, 그다음 벽면에 작은 규모의 수납장이 하나 걸려 있는. 그 당시 피해자 시신이 이렇게 지금 여기 입구고요. 머리가 세면대 반대쪽 구석으로 거의 맞닿아 있을 정도로 벽면에 발견이 됐습니다. 최초의 시신을 목격한 그 청소업체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어봤었던 거였거든요. 일단 화장실이 되게 좁았어요. 시신이 다리를 약간 구부린 채로 발견이 됐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었어요. 문에 걸쳐가지고. 보통은 이런 작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경우에 신체 일부에 걸리거든요. 그쵸. 보통은. 근데 최대한 안쪽으로 걸리지 않게끔 안쪽으로 몰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대각선으로 누워 있고 문 자체가 열릴 때 시신이 문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두 가지가 추론이 되는데 문을 열 때 밀려서 들어갔든지 범인이 안에 있으면서 도망가려고 자기가 밀어놓고 그 공간으로 나갔든지. 이게 왜냐면 예전에
저런 공간에 그냥 시신이 누워 있고 조금만 문을 열고 범인이 나가서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 시신 경직이 일어나면 발로 문을 미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시신이? 경직되면서 다리가 펴지거나 하면서. 최초 현장에 과학수사팀이 가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시신이 이제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 경첩 같은 걸 떼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최초 발견한 사람들이 일반인이거나 119 구급대는 구조가 우선이다 보니까 강제로 열다 보면 약간의 훼손이 따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가 많이 진행돼서 만약에 문에 시신이 걸려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부패액이 쓸리는 자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런 건 아닌. 그럼 시신의 상태는 어땠나요? 그 최초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그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 시신이 원래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신이 부패돼 있었고요. 뭐 생전에 피부색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죠. 혀는 한 1cm 정도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었고 혀를 이제 물고 있었고 눈은 돌출되어 있고 부패가스로 시신이 팽창되고 보통 부패 현상이 나타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이었고요. 그 문제는 그 당시에 피해자가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는 붙어 있었는데 그 가슴부터 이 앞자락이 없었어요. 강제로 뜯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뜯긴 그 양쪽 옆 라인이 일자로 찢어진 부위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뭐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자르는 적이 아니라 실밥이 오돌토돌 나올 것처럼 이렇게 강제로 좀 뜯은 것 같은. 팔 부분은 남아있고 이렇게 앞 전체, 앞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앞부위가. 전체가 이렇게 통째로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 뭐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최초의 현장을 봤을 때는 누구나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왜냐하면은 강제로 원피스가 찢겨져 있고 앞부분이 브래지어가 가슴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그들이랑 팬티가 이게 돌돌 말려진 상태로 양쪽 발목까지 내려와서 걸쳐져 있었어요. 아, 그런 것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뭔가 외부의 공격 혹은 흉기에 찔린 흔적도 있었나요? 외상은 없었어요. 목 부위에 이제 까진 상처하고 그 조흔이라고 하죠. 손톱으로 이렇게 약간 긁힌 흔적.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시신의 상처들이 X자라고 이렇게 목을 조르는 거 있잖아요. 목을 조르다 생긴 상처로 추정을 했는데 눈꺼풀을 이제 보니까 일혈점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부패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면 영부압박질식사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추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의심스러운 건 비구폐색이죠. 수건으로 이음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경 씨가 사진을 한번 넘겨봐야 네, 제가 이거 하나를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한 서랍장 아닙니까? 근데 유리가 좀 심하게 파손이 돼 있네요. 깨진 유리 틈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수십 가닥이 끼어 있는 게 보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렇죠. 맞네요. 예. 그 수납장 옆에 거울에 또 혈흔도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네. 그리고 피해자가 귀걸이를 한쪽만 하고 있어요. 목걸이도 끊어진 상태로 바닥에서 발견이 됐고요. 펜던트도 떨어져서 머리가 있는 쪽에서 같이 발견이 돼요. 너무 깜짝하게 지금 그 모발 양이 너무 많거든요. 몸에 장신구도 다 떨어져 나갈 정도면 강한 몸싸움이 있거나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 이 사안이 지금까지 미제 남아 있는 이유가 현장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는 맞죠. 화장실까지 끌려간 흔적이 없어요. 예. 자발적으로 갔던 그런 거고. 또 화장실까지 신발을 신고 갔거든요. 일단은 피해자가. 그리고 억지로 끌려갔다면 바닥에 이렇게 신발이 끌린 자국이 남아 있거나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범인이 금품 목적은 아니었던 현장. 그 피해자 어깨에 핸드백을 그대로 왼쪽 어깨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도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 손목에 고가의 손목시계도 그대로 차고 있는 현금이 50만 원이 넘던 상태 그대로고
굉장히 그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 상품권, 통장도 여러 개가 있고요. 뭐 운전면허증, 그 전화기, 유명한 영어 회화책, 펜도 많았으니까 뭔가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다 그대로 있다라는 건 범인이 금품을 전혀 노린 게 아니라는 게, 범인의 목적은 성범죄였을 가능성이 높고, 부검 결과가 나왔나요? 네, 사인 불명으로 나옵니다. 불명? 사인이 불명이니까 사망 시간대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사망인지 아직 모를 정도로 부패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부패로 외상이 있는지도 확인이 어려웠고요. 약물이나 독극물 반응도 당연히 나온 게 없었어요. 설골이 여기 이제 아주 미세하게 부러져 있긴 했는데 끝부분이 약간 골절돼 있는데 그때 당시 부검의 소견으로는 부패가 많이 진행된 사체를 옮기는 와중에 골절이 생길 그 정도지 이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사인으로 가기에는 아주 약하다. 보기 어렵다. 네, 그렇게. 언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사망했는지 시간이 추정이 안 되니까 사망에 대한 출발점, 열쇠가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날 신고되기 전에 행적으로 확인된 거는 오후 2시 K대 하나은행에 들렀고 네. 2시 23분경에 나와서 교내에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간 것이 확인된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러면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진 게 그 부분인데 정액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피해자 가슴에서 그 남성의 타액이 나옵니다. 근데 불쌍의 남자예요. 불쌍의 남자. 근데 이게 굉장히 참 모호한 게 네. 지금 시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 성적인 행위가 있기는 하죠. 이제 속옷이 벗겨져 있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정상적이지는 않고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확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 많은 피해자의 물건들 중에 옷만 찢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DNA가 유두에서 발견됐어요. 유두의 타액. 그러니까 성폭행은 없었어도 성추행 정도는 브래지어가 내려져 있고 원피스가 찢어진 상태에서 성추행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지만 그 순간에 그 피해자는 왜 거기를 따라갔을까 싶은 거죠. 수사가 한참 진행되는 거의 보름 정도 지났나 이게 국가수 감정 결과가 늦게 통보가 하나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특이한 게 피해자의 간 비장 조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가 나옵니다. 소주를 1병 반, 2병 정도 마신 것으로 거의 만취 수준이고 일반인은 그리고 위에서의 내용물도 나왔는데 채소류, 그다음에 양파, 고춧가루 피해자가 과다한 만취가 될 정도의 음주를 누군가랑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걸로 예측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시 수사팀이 유족이랑 또 지인들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가 생전에 술을 거의 잘 안 마셨대요. 만취한 걸 본 적도 없고 위장병 때문에 4개월 동안 약을 먹기 때문에 누군가가 술을 그 정도까지 먹을 정도면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친분이 있거나 오랜만에 만난 사이거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진술들이 종합되면서 이제 수사팀은 연식으로 기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동행해서 만취해서 술을 먹었으니 그럼 동석자가 나와야 되는데 술을 못 마시는 피해자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었다 하면은 가족이나 자기가 또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은 평소 술을 안 마시는 피해자가 저렇게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시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도 의심스러웠고 그렇죠. 또 같이 K대의 대학 은사였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그 피해자가 평소 시댁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재력가 집안의 며느리다, 뭐 청부살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남편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면서 용의선상에서 나중에 사라지는 거죠. DNA도 또 나오고 이러면서. 아니 또 일치도 아니고.
근데 그 피해자 남편이 아내가 교수의 부탁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곧 이혼한다고 해서 학교 인근에 집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시신이 발견됐던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학교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입주가 이제 막 시작된 그 신축 아파트로 가봤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수를 용의자로 몰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그때 있었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에 교수가 회식이 있었는데 오후 7시 15분쯤 식당에 도착했다고 본인은 진술했는데 나중에 형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8시를 좀 넘긴 시간에 도착한 거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수사를 받았던 이 피해자 남편은 피해자가 실종된 그날 저녁에 교수한테 전화를 받아요. 신고를 하기 전이었는데 교수가 술이 취해가지고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이 피해자와 친했던 여학생하고 같이 막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 행동 자체가 다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 강도 높은 탐문 수사, 알리바이 수사를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진술하고 있을 때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형사들이 시신에서 남성의 DNA가 나왔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교수가 피해자와 사실은 그런 관계가 좀 있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건이 나기는 날도 그날 낮에 뭐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 DNA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내연관계라고 스스로 본인이 밝히면서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의심스럽죠. 그렇죠.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근데 더 갑작스러웠던 거는 그 피해자가 평소 시댁 때문에 힘들어했다면서 피해자가 3개월간 학교 행사를 도와줬는데 그때 피해자가 쓰던 컴퓨터에서 그 유서를 찾아서 경찰한테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유서가 담겨있던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타살로 보고 있는데 유서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교수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 교수가 그 전달했던 유서가 실제로는 실종되기 뭐 며칠 전에 작성한 유서가 아니라 당시 2005년 3월 달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작성했던 유서이고 그 유서 내용도 보통 우리가 힘들면 좀 죽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리하는 문구들. 그런 것들 교수가 유서라고 찾았다고 이렇게 수사팀에다가 제시한 것도 좀 의심스럽고. 근데 만약 교수가 범인이라면은 그 현장 아까 보셨죠? 원피스. 한때는 그래도 내연관계니까 사랑했던 여잔데 옷까지 찢어놓고 그 남의 타액까지 묻혀서 범행을 타인으로 몰아가고 또 뭐 유서 내 보이면서 자살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과연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다른 사람이 살해한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서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발견될 시신인데. 그죠. 그렇죠. 이제 시신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 타사 정황이 분명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서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설사 교수가 그걸 작성했다고 해도 이 범행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네. 이게 범인이라면 굳이 자살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네요. 맞아요. 네, 아예 그럴 이유가 없네요. 그리고 그 유서 3월이잖아요. 출력물이면은 이 시기를 추정하기가 힘든데 파일로 저장돼 있는 거는 작성 시기를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수정한 3월 날짜까지. 달에 교수가 미리 작성해 놓고 그거를 나중을 생각해서 뭐 그거 자체가 처음에 알리바이가 맞지 않아가지고 뒤에 자세하게 확인을 보니까 교수가 착각을 한 거였어요. 식당에 그때 도착한 시간도 1시간 동안 학교에 있었던 게 또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돼요? 그리고 DNA 감정 결과가 오면서 교수는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배제가 결과가 나온 되는군요. 거죠. 야, 지금까지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왜 미제 사건인지 알 것 같거든요. DNA까지도 나왔는데 DNA가 일치하는 사람도 지금 결국에 없었다는 거죠.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번호, 그다음 피해자 주변 지인, 대학 친구, 대학원 친구, 하여튼 지인이란 지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DNA 일치 여부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한 400명 정도 DNA를 대조했는데 주변 인물.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DNA라도 누군가 일치를 해야 인간관계든 상황이든 그럼요. 또 파고들 텐데 400명의 주변 인물을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지금 일치한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비면식범일 수도 있다라는 걸로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게 당시 수사 형사팀이 집중했던 수사가 뭐냐면은 일단 피해자가 누군가 아는 지인을 만나서 또 0.14% 혈중 알코올 정도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후에 지인들과는 헤어지고 자기 내연강했던 교수의 집을 알아봐 주기 위해 지나가는 와중에 미입주된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부동산? 예, 부동산 관계자를 찾아가야 되니까 부동산 관계자에 대한 탐문 수사를 또 대거 진행을 하죠. 그게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술이 취한 여성을 집을 보자 아파트로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가보니까 만취된 여성이 갑자기 보니까 성추행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현장 상황과 맞아떨어지죠. 네,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 여부, 공사를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도 여성이 집을 보러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성추행 목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벌여질 수 있는 가능성인 거죠. DNA가 잘못 나왔을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나 싶은 게 새로 지은 아파트고 공사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화장실이다 보니까 용변을 보고 바닥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를 그런 변수에 의한 DNA가 좀 결과가 잘못 나올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형태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 피해자가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오른쪽 왼쪽 반대 방향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신발이 엎어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바로 눕히면서 신발이 벗겨진 걸로 추정을 했어요. 이제 옷이 찢겨져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옷을 찢으려면 이제 바로 눕힌 상태에서 옷을 찢었을 걸로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슴이 노출되는 거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닥에 가슴이 닿았을 가능성은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없는 걸로 추정해요. 참고로 얘기하면 그때 DNA 변이 과정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보유학자라는 황적준 박사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저 DNA 변이 잘못됐을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거기까지도 하셨군요. 네. 그 만약에 그 범행일이 실종된 날이 아닐 가능성도 있나요?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사실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셨죠. 네, 어려워요. 음식이 이제 소화되는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핸드백을 메고 있다던가 이런 걸로 봐서 그 장소에 간 다음에 사실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럼 수사팀은 이 이후에 어디까지 수사를 좀 진행했던 겁니까?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안 나오니까 형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했어요. 피해자 마지막 입은 옷차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오죠. 많이 왔어요. 네. 그중에 결정적인 제보가 공중전화에서 일반 전화로 어떤 여성이 자기가 도남동 사건의 용의자를 알고 있다. 그렇게 결정적인 제보를 해요. 40세의 날카로운 인상에 곱슬머리에 뭐 이름은 김정훈이다. 사건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빙성 있는 제보라 해가지고 수사 형사들이 그 김정훈이라는 이름의 전국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봤더니 550명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일원에 100여 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일원에 100여 명의 수사력이 집중되는 거죠. 김정훈이라는 사람은 다 찾아서 알리바이를 다 확인하는 거죠. DNA 대조를 다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실종되는 6월 9일 날 K대를 나오는 순간부터 피해 현장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음식점, 주점, 카페를 형사들이 전단지를 붙이고 탐문을 하러 다닙니다. 결정적인 제보가 또 두 군데 들어와요. 안암동에 있는 보신탕집인데 업주, 종업원 다 동시에 봤다고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높습니까? 이 물방울 원핏을 입은 이 피해자가 50대 남자 2명이랑 와서 소주를 먹고
만취가 된 상태로 있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음주 0.14% 혈중 알코올 농도 상하고 다 맞는 거죠. 맞네 또. 예, 그러니까 체면 수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은 세 사람 체면 수사하니까 서로 많이 엇갈리고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또 한 번 피해자 위 내용물에 아까 채소하고 양파하고 고춧가루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안암동에 있는 꼼장어 집에서 복학생풍으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자 2명과 이 피해자가 또 6월 초에 자기 식당에 와서 11시까지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나간 적이 있다. 그 20대 복학풍의 남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녔던 그 K대 학부생, 대학원생 전부 다 수사하게 되는. 제보로도 무시할 수는 없고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그 술에 취해서 콜택시를 불러서 콜택시를 타고 갔다 해서 또 택시 회사 다 뒤지고 지금 목격자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런 제보가 서너 건이 있어서 그때 당시 성북서 수사형사팀이 고생을 했죠. 예.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는 DNA 말고 뭐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수사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봐보세요. 단추죠? 네, 단추. 애쉬워스? 뜯어진 단추 같은데 이게 피해자의 단추가 아니군요. 이 단추가 당시 현장에 이제 피해자를 옮겼는데 그 피해자 밑에 바닥에서 그 단추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세히 봐주세요. 이게 제보를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집은 빈집이었고 사람이 사망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의 밑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단추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범인의 것인데, 이 브랜드가 미국 골프웨어 브랜드라고는 하는데요. 2005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매장도 몇 개 없었고 티셔츠 하나에 10만 원대. 그 당시는 굉장히 비싼 거죠. 단추구멍이 2개였기 때문에 자켓 손목 부분에 달린 장식용 단추지 않을까, 이렇게 수사팀은 추정을 했어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한 2년 동안 저게 국내에 판매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수사 형사들이 저게 골프 브랜드라 해서 골프 연습장에 찾아다녔고 DNA 일치 여부도 확인하고 채취하고 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원래 이 단추가 이렇게 빈티지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손상에 의해서 좀 이렇게 낡은 건가요? 손목 부분이 어딘가에 많이 닿지 않았을까. 소매 단추니까. 책상에 뭐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사무직일 가능성은 높다, 뭐 이렇게는 단서는 시작은 했는데 이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죠. 저한테 좀 생소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이 단추를 조금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6월 기준으로 전후입니다. 이 단추가 떨어진 자켓을 본 적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런 단추가 달린 옷을 알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라도 아주 중요한 제보가 될 거예요. 정말로 지금 범인이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치하는 DNA를 확보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뭐 이춘재 사건도 보고 여러 가지 또 미제 사건 해결되는 것들 보면은 이게 DNA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돼 있는 이상 핵심 증거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보를 하실 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네. 피해자의 확인된 행적입니다. 네. 2005년 6월 9일 2시 23분경 K대 교내에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간 것이 확인된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K대에서 피해 현장 그 사이에 카페, 주점, 음식점, 물론 20년이 지났겠지만은 기억이 나신다면은 도와주십시오. 당일날 감청색의 물방울 무늬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꼭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